네, 안녕하세요. 전지명입니다. 2024학년도, 학년도가 아니죠. 2024년도 오국공채 의료국학 후보자 대비 사업판단 기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네, 전진명 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되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이제 부엉이. 인터넷에서 보통 하는 말들이 보통 사람들 그 외형적인 요소를 따오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엉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DC 같은 데서 검색할 때 뭐가 안 나오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전진명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검색도가 높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걸 검색하시면 네, 공채길 같은 데서 제 말했던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저는 이 적성 시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시험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높은 성과를 내어왔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서울대학교를 정보학과 졸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로 뭔가를 하는 것 또는 글로 뭔가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강의력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말빨로 뭔가를 하는 거는 다 잘하는 편이다. 그리고 행정대학원 수료했고요.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는데 여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셋 말고 다른 진로를 5급 말고 다른 진로를 검토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진로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대학원이거든요. 내 인생을 세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래서 제가 잠깐 갔다 왔었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행정학 쪽에서 행정학 쪽에서도 유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덕성 교수님이라는 분 밑에서 이제 잠깐 있다가 나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재학 중입니다. 이제 1학년 하고 휴학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 그리고 박이랑 그리고 이제 이 언어 관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수학 쪽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서 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동네 학원 강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수학만 놓고 보면은 좀 제일 잘하는 편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원래 퀴즈기는 해요. 근데 제가 퀴즈 수업을 이전에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했었는데, 아니 올해 초에 제가 이 인터넷에 글 하나 썼다가 요즘은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 아니 이런 걸 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냐? 약간 이런 거. 지금까지 피셋 시험 치면서 제가 한 12년, 11년간 시험 치면서 항상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전파를 하고 좀 보여줘라라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약간 되게 음지의 책처럼 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생 책들로 충분해서 이런 피셋 관련 교재들 같은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학학원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퀴즈 문제들을 공급받고 있고, 지금까지 조금 제가 깊이 해왔던 퀴즈 파트를 이번에는 좀 많이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언어, 법학, 수학 쪽에서는 제가 충분히 학원 강사님들 중에서 경쟁력이 원래 있다. 수리 퀴즈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더해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여기 보시면 해커스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더 학습을 해왔어요. 두 가지를 더 학습을 해왔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강화약학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상호 판단인데 왜 이걸 말하냐? 상호 판단 하는 학생들한테 다 도움을 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문 철학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 자료 상황에 세 군데 다 똑같이 나오는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2차 과목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없어지겠죠? 선택 과목에 있는 조사 방문 관련 문제들이 이 언어 자료 상황에 전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을 거다. 사실 이 피셋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 다른 영역에서 이제 학문적인 부분들이든 아니면은 실전적인 부분이든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리투스 법학원에서 상품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법률저널에서 57급 리트 검수 해설위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커스 로스쿨에서 추진원전 전임 강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광운대, 중앙대 등의 다양한 학교에서
대학 졸업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연속으로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한양대도 2년 정도 했었고, 성대는 이 단타성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그런 학원 강의들, 학교 강의들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2학기 되시면 몇 개 더 뜨긴 할 건데 그거는 일단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뭐 원래 이런 걸로 좀 유명했죠. 아마 재작년에 제가 처음 이 강사판에 들어왔을 때는 성적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성적이다. 피셋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 회차 언어랑 상황 합쳤을 때 평균 90점 나오는, 물론 이제 부침은 있어요. 뭐 언어가 조금 80점 밑으로 내려가면 상황이 97점, 95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부침은 있지만 언어랑 상황을 평균 치면 90점 정도가 나오고 19 기준으로 상황 판단 95점, M사 이제는 없죠. 공인이 되신 그 회사에서 이제 수석 장학금 받아서 이제 거기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21년도 언어논리 90점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21년도에 언어가 워낙 어려웠다고 하고 90점 이상이 10명도 안 됐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뭐 증명이 된다. 19년도 상황 판단도 제가 알기로 97.5가 한 명이고 그다음 제가 95로도 2등인 걸로 알거든요. 전징이열에서. 그래서 어려웠다 하는 시험에서는 제가 항상 거의 뭐 5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점수를 따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약간 그 제 기준에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사실 피셋판에서는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만나는 5급 친구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런 학생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시험에서 옆 시험에 딱 갔다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없어. 되게 신기해. 스파르타가 나 있는 친구들은 워낙 똑똑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좀 선 넘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게 인강을 듣거나 하는 친구들은 사실 들었을 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리트에서 좀 깨달음을 얻고 왔죠. 그래서 난이도를 굉장히 깎아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 기초반부터 5급 문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민영체 문제로 진행을 하려고 새로 책을 다 팠어요. 그리고 제가 리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긴 해요. 4년 시험을 쳤고요. 언어랑 뭐 추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추리가 약간 언어랑 상황 판단 섞어놓은, 언어논리랑 상황 판단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추리는 99%, 99%, 91%, 99%, 뭐 여기 언어는 99%, 99% 이렇게 해서 등수로는 제가 로스쿨 들어갈 때 기준으로 13등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차를 붙어서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로스쿨 다니고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계에서 저보다 성적이 좋을 만한 사람은 사실 없고, 원석영 정도가 뭐 말해도 되겠지. 저희 학교 선배니까 저랑 점수대가 비슷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족한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깎아서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피셋 쪽에서 항상 이제 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도움을 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관없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왜 도움을 줄 수 있냐? 제가 이번에 2학기에는 또 복학을 해야 돼서 복학을 하면 뭘 못한다? 포스트리트를 못한다. 포스트리트가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학원에 시즌2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셋에만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락을 주시면 좋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온라인 질문 게시판이 저 있게 말고, 베리타스 있게 말고 없고, 강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질문 들어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편한 루트가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문자로 몇 건이 들어왔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전화번호가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 업무용 카톡이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 카톡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아마 전화는 받기밖에 안 돼서 이거 카톡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릴 거다. 자, 네.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성과표 같은 걸 좀 넣어놓고 했었는데 좀 뭐 무의미하지 않나 싶긴 해요. 궁금하시면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제 후기 같은 것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이 정도 하고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셋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할 수 있을 때 고득점을 하는 거고, 그냥 뭐 문제풀이의 스킬들 이런 걸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일단 이 생각을 하고요. 고득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평소에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한 자들만이 올해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증명한다고 봐요. 이게 올해 시험이 쉬웠다고 하잖아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평소에 나는 70점, 75점만 맞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평균 85점 넘을 거라고 제가 합격선이 84.16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욕을 정말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저는 확신을 했어요. 이번 시험은 일행 재경 기준 84.16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확신을 하고 글을 썼다가, 그쵸. 사실 그런 거죠. 잔칫집에다가 약간 폭탄을 던져버렸으니 이거 욕을 먹는 건 당연한데, 너무나 자명한 거였던 게, 시험이 쉬워지면은 좀 빡세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90점을 넘어가요. 그냥 90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제가 90점 학생들 센 것만 3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만. 그러면 그만큼 많을 수가 없거든요.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 수준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원래는 70점대 맞던 애들 90점대가 나왔다? 70 후반대 나오던 애들이, 이건 좀 진짜 말이 안 되는 상승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래쪽 친구들도 더 올라왔을 거고, 그럼 진짜 82.5에서 85 사이에 엄청나게 어물중에 모여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82.5 같은 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가 좀 욕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 저는 이 학생들이 기대했던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전엔 지적을 안 했지만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70점만 맞으면 되겠다? 75점만 맞으면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데, 운이 안 따라주면 붙을 리도 없고, 그냥 마인드가 그런데 운이 따라줄 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40문제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40문제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정말 버린다고 하더라도 한 4문제 정도 이하로 버리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통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 저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지만 상황 판단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80점만 맞으면 된다는 말을 해왔어요. 올해 80점 맞으면 붙었나? 못 붙었단 말이야. 상황 판단에서 90점이 나와줬구나. 85는 못해도 나와줘야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인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4개 이하로 틀리겠다. 정말 어려웠을 때 80점, 쉬웠을 때는 무조건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선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변화한 트렌드고, 이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뒀다면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때는 뒤통수 맞을 일은 없다. 쉬웠을 때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갈 거고요. 어려웠을 때는 남들이 다 그냥 머리 깨져서 놀고 있을 때 당연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제가 이번에 진행할 때는 물론 쉬운 것부터 진행할 거지만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그냥 학원에서 항상 요구했던 것처럼 2시간 반 안에 끝나는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톡방 나중에 팔 테니까 들어오시면 한번 제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음지의 어떤 컨텐츠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상황 판단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시험 쳐보신 분, 안 쳐본 분도 있고 쳐본 분도 있네요. 일단 언자상 이렇게 3과목 시험을 치잖아요. 저희 시험이 총 언자상 3과목이 있는데 헌언자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헌법, 언어,
그리고 자료, 상황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치는 시험이고요. 총 40분 동안 90문항을 풀이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뭐 다 똑같겠죠. 근데 이제 나오는 주제가 소재가 이제 법률 그리고 행정 그리고 약간 일상적인 일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 소재에 따라서 이 문제의 출제 방식들, 예를 들어서 유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40문제들이 올해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아니면 이제 좀 빠른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험이긴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학생들이 집에서 상황 판단 문제를 풀면 잘 봐. 근데 시험장만 가면 다들 망해. 이유가 뭘까? 지금 제가 앞에 헌언자상이 우리 시험 세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 판단을 항상 제일 마지막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치는데 그 앞에 암기력 쓰는 헌법도 다 썼죠. 그리고 이 문해력 요구하는 언어도 다 썼죠. 이제 수리력 요구하는 자료 해석도 다 쳐요. 그냥 언어랑 자료를 치고 나서 상황을 치는 시점에 이미 여러분들은 체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체력이 없고 뇌가 굳어있는 상태가 돼요. 보통 자료 해석 15분 정도 풀고 나면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죠.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무리 똑똑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체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이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총 40문항 90분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맨 앞에서부터 대충 한 6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상황 판단을 푸는 거니까 540분째에서부터 630분째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은 걸 소비하고 말을 잘못했죠. 360분에서 420분이죠. 네, 그 정도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뭐랄까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40문항 90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상황 판단 문제를 풀 때는 진짜 한 300분씩 문제를 풀어서 내 체력의 극단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난 사실 그렇잖아. 피세청 인간들 보면 부럽잖아.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들었어. 그전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었고, 피세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시작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들어가면 잘 보잖아. 왜 잘 볼까? 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친구들은 이 시험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고, 연습이 다 되어 있어요. 연습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 굉장히 셉니다. 멘탈과 체력이 좋아요. 저는 체력적으로는 보면 되게 키도 작고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12시간을 하고 밤을 새고 왔는데도 지금 혀가 돌아가. 이런 체력으로 시험을 친단 말이야. 전날 새벽 7시, 6시까지 롤을 하다가 가도 롤 너무 좀 옛날 게임인가? 지금도 롤밖에 안 하잖아요. 어쨌든 롤이든 발로란트를 하다가 가도 점수가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관련 시험 문제들을 다 연습해 본 적이 있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멘탈이 굉장히 세고 체력적으로 시험 문제를 얼마나 풀든지 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요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혹시 우리 조은 선생님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근력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 피셋이라고 하는 걸 헬스에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멘탈이나 체력 같은 것들이 맞춰지는 사람들이 본인 실력보다도 훨씬 더 잘 본다. 절대 그 실력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0문항 90분 푸는 동안에 우리는 300분 동안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300분 동안 푸는 걸 잘하기 위해서 멘탈과 체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제가 화면을 조금만 바꿀게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 자, 측정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황 판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사실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 읽는 능력이에요. 언어든 자료든 상황이든 아니면은 추리든 물론 헌법 같이 그냥 그림 맞추기 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력 또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주어져 있는 상황, 표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표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어떤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주어져 있는 개념이나 조건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그 밑에 나와 있는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이해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론력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문장들을 내가 다 이해를 했어. 다 이해를 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 A라는 상황에 수반되는 B라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 B라는 상황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A랑 B가 있고 A 더하기 B라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A는 홀수다, B는 짝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얘가 홀수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A 더하기 B는 홀수다를 물어볼 거면서 여기를 지우고 안 줘. A 더하기 B라는 조건을 우리가 추가로 뽑아냈을 때 홀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시험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의 상황을 주고 그 하나의 상황 내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줘야 돼. 그럼 목표 설정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추론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어에서의 추론 능력과 상황에서의 추론 능력이 조금 달라요. 언어에서 추론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연역 추론, 귀납 추론을 통해서 어떤 이 확률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면 상황에서는 그 연역 추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상황들을,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요인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연결고리들을 분석해내고 그 실행 전략을 유추하는 것이 추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석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대안 비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분석력 평가하는 문제들 대안 비교형 문제들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뭐 A, B, C, D, E 대안들 주어져 있고 조건에 따라서 이걸 평가하는 문제들. 이렇게 지금 평가력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분석력과 평가력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고요. 떨어질 수 없다 보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분석한 것들을 바로 이제 평가하는 거다.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있어요. 분석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대안들 사이의 비교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뭐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값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언어논리 쪽이라고 쳤을 때는 약간 갑을병 나왔을 때 갑을병이 어떤 쟁점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그 대안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이걸 이제 상황 판단에 넘어와서 도표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그 대안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분석하게끔 하는 문제들. 보통 이 분석형 문제들은 이 5급에 많이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7급이라든지 아니면 민경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평가는 거기서 진짜 점수평가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난이도로 넘어갔을 때 오염 배출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계효용 문제라든지 평가는 하되 그냥 평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수반됐을 때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해력부터 평가력까지 4가지 항목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처음 피셋을 출제하신 분들이, 처음 피셋을 개발하신 분들이 연구 자료로서 공개해 놓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제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원 분류표를 만들어 놓지만 그 이원 분류표가 실제랑 완벽하게 핏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핏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기준점을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기는 뭐 똑같은 말들이 들어가 있고요. 왜 똑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페이지를 조금 잘못 넣어놨었나 봐요. 다음 이제 사고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은 여러분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원분류표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고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인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밑에 나와 있는 4가지가 이제 중요하죠. 자, 이 언어랑 수리가 하나의 축, 법학, 수리, 적응, 관리가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는 지문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지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뭐 문장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게 또 한 절반 정도가 돼요. 상황 판단의 경우에는. 그때 언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수리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언어적인 능력을 가장 많이 평가하는 건 여기서 뭐겠어? 법학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이제 법률을 줘요. 조문을 주고 조문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 규칙 같은 것들을 주고 그 조문의 체계를 이해한 다음에 그 조문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학적 사고는 이 피셋과 행시와 인접 시험인 리트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기도 해요.
법학적 사고라고 하는 게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리트에서 평가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게 어떤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타당한가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줘요. 흔히 우리 행정법 배우면 소수설, 다수설, 뭐 판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걸 제시를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타당한가. 물론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타당한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행시에서는 그런 게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나온다면 언어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언어에서는 법학 문제가 1년에 한 지문 정도 나오면 잘 나오죠. 그것도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트랑 행시랑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법학적 사고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들 차이다. 그래서 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조문 자체에 대한 이해, 조문의 문헌에 대한 이해력, 문헌에 대한 이해력. 자, 문헌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쓰여 있는 문장, 문장에 있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요. 이 상황 분석력을 좀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이거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황을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형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과태료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누가 피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트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행시를 공부를 하면 행시 필사에서 공부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만 또 반대로 행시 공부하는 애들이 리트 공부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영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위해서 리트를 공부한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문제가 다 해도 100문제가 안 돼요. 기출이 15개년인데 100문제 정도만 쓰는 거가 있거든요. 그 정도만 상황 판단을 위해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어디를 위해서 본다? 언어를 위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학적 사고는 리트랑 이제 상황 판단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적 사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즈 문제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셋 하면은 적성 시험이다, 타고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수리적 능력, 수리적 사고에 해당하는 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법률 문제도 풀리는 거는 그냥 각 잡고 한 500문제 사전을 풀리고 약간 페널티를 주면서 공부시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학원 수업하듯이 약간 회초리 들고 500문제 딱 풀리면 그냥 끝나. 법률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 아무리 이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고시를 도전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저는 법률 문제들 한 10문제 이하로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산이든 아니면 뭐 사례평가든 뭐든지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야. 수리적 사고가 40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24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걸 너무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도표가 제시된다거나 아니면 조건만 제시된다거나 이런 문제들, 이 뒤에 볼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도 할만한데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굉장히 빠른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료에서 문제 풀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엄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이제 2분이 아니라 2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해결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받잖아. 상황 판단도 똑같아요. 근데 상황 판단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자료 해석은 그래도 눈대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죠. 상판 눈대중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 그냥 갈린다. 점점 갈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리적인 사고 영역에서 굉장히 뭐랄까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원래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그건 이과 애들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좀 경시 좀 뛰어본 친구들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학과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보이는 이유가 물론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이 부족해서다. 적성 시험이 타고난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어디서 충족시키면 될지, 어디서 학습하면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추리논증 점수를 1년에 6개에서 8개씩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학생들을 재수생들 기준에서 6개 이하로 점수를 올린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6개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그게 좀 소문이 꽤나 많이 퍼졌고 이제는 추리논증 점수를 올릴 수 있다로 정설처럼 퍼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컨텐츠를 배경지식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학원 강사님들이 바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성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퀴즈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훨씬 풀기 쉬워져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쉬웠던 올해 시험 수준에서는 다 풀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어요. 사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요번에 2월 초에 올해 2월 초에 시험 직전에 수리퀴즈 특강 자료집을 뿌렸었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입법고시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알려드리는 범위 내에서 80% 이상은 수리퀴즈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리적 사고에서 요구되는 거고, 원래는 다들 포기하는 부분이었지만 아니면 약간 운에 맡겨라, 운에 맡겨서 한 75점만 맞으면 된다 했지만 이제 모두가 고득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된다. 사람들이 뭔가 인터넷에 글 써놓은 거 보면 뭐 1031 효과 이러면서 밈처럼 쓰는 것 같던데, 저는 밈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2020년부터 홍보를 했어요. 그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관리했던 친구들, 적어도 저랑 면대면으로 대발에 트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서 올해 시험 퀴즈 문제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던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작년에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냐, 흡수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과정마다 이 정보들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보를 취합해서 추론하고 나면, 앞에서 말했던 추론력을 쓰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던 걸 다시 합쳐서 또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적응적 사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제 내가 필요한 순서로 정보를 취득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정보들을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적응적 사고에서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관리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경영대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뭐 자원관리 이런 영역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 준비했다라고 하면 방금 말한 게 아예 그냥 시험 영역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이 어떤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이것도 적응적 사고, 관리적 사고 모두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들이다. 네, 올해는 알고리즘도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투머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해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고 나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어차피 본 수업에다 집어넣은 이상 알고리즘을 수업에 넣을 공간은 없고 특강으로 한번 진행을 해서, 사실 그것도 퀴즈의 일환이에요. 퀴즈의 일환이긴 하지만 사고방식 자체를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한번 특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수험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소재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각각의 영역들과 소재가 결합돼서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다.